자,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와 함께 해주시죠. 저는 허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저희가 방송 전에 그 화면 나가잖아요. 네. 여러분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둘이서 진짜 열띠게 투자를 하고 투자를 있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들 네.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 투자는 이게 우리가 그 뭐 산업에 대해서 그 혹은 그 기업에 대해서 많이 한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죠. 대표적인 인물로 저는 18년 차 네. 경제방송 앵커 했는데 주식 투자를 잘하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면 저는 미국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네. 한국 주식은 참 어렵다. 힘들다. 네. 내가 사면 고점, 내가 팔면 그 다음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최근에도 저는 그 경험을 조금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참 씁쓸합니다. 저도 지금 1월부터 우리 도훈 씨 옆에서 짝꿍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네. 조금 알 것 같아요. 어떤 걸요? 도훈 씨가 팔 때 저는 사고. 저 수익률 요즘에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도훈 씨가 제 말에 나오는 이거 팔았다 하면은 다음 날 바로 그 종목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갈지. 그래요. 나의 피가 네. 누군가에게 살이 된다면 그렇죠. 저는 네. 열심히 피를 흘리도록 하겠습니다. 쪽쪽 제가. 빨아먹으세요. 자, 코스피가 오늘 0.85%. 그러니까 반도체주가 조금 횡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잘 또 버텨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0.91%. 역시나 뭐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쉬고는 있지만 네. 그리고 반도체 중소형주와 또 바이오 일부 종목들의 상승이 시장을 이끌고 있고 오늘 코스피에서 약간 그 대표적인 상승 종목 중에서는 대우건설. 대우건설이요. 대우건설 최근 흐름이 네. 대단합니다. 지금 벌써 주가가 18,000원을 돌파했어요. 이거 완전 묻었다 한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3월 초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거의 2배 이상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뭐 원전 에너지 쪽 좋은데 그 대장주가 지금 네, 뭐 대우건설이 대우건설이다. 아닐까라는 그동안 못 생각으로 올라서가지고. 네. 아, 뭐 너무 축하드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은 좀 즐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근데 네. 저는 이 금요일 하면 조금 마음이 편해져야 되는데 야, 3월 들어서 이 리스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전쟁. 주말엔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금요일 이렇게 기분 좋은 금요일에 조금 정리를 할까 이런 고민도 좀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주식 얘기보다는 그쵸. 두 분 모시고 조금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좀 봐야죠, 해보고요. 봐야죠. 네, 우리 또 필요한 주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부동산 줌 세미나부터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규적으로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분들도 다양한 고민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줌 세미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연하시는 우리 정보현 부장님과 함께하는 줌 세미나가 3월 26일 다음 주 목요일 오후 4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상 하단 링크 혹은 실시간 댓글창에 링크 보이시죠? 구글폼 클릭하셔서 작성을 하신 다음에 그 안에 있는 QR코드를 QR코드가 있습니다. 딱 카메라로 찍으셔서 네.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하셔야 저희가 줌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추가까지 부탁드립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네. 줌이다 보니까 저희가 제한이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외에서도 많이 들으실 수 있어요. 신청을 해주시고요. 조금 있다가 그날 어떤 얘기를 할지 맞아요. 그것도 저희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네. 번째 세미나 ETF 세미나입니다. 자, 3월 31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우리 여의도 NH금융타워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ETF 명가들과 함께하는 ETF 투자 세미나 정말 핫하고 정말 모시기 힘든 두 분 저희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범진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ETF 솔루션 본부장님 그리고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조상준 ETF 전략본부 부장님 모셔가지고 사이좋게 1시간씩 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지금 여러분들 투자에 정말 밤을 새가면서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이런 거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그런 것도 좋긴 한데 이런 세미나는 여러분 시간이 없으셔도 시간을 꼭 내서 함께 참여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 주고도 못 들을 내용인데 그렇죠. 심지어 NH에서는 무료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함께 하시면 너무나 돈 좋겠습니다. 주면 되지 않나? 안 돼. 돈 많이 주면 아무나 안 돼? 만나주지 아무나 않아요. 만나주지 않습니다. 네, 예. 돈 준다고 다 만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날 여러분 많이 신청 부탁드리고요. 네. 금요일입니다. 금쪽 같은 자산관리 오늘 또 오랜만에 이 두 분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NH투자증권 텍센터의 김지현 세무사님 그리고 정보현 부장님 박수로 만나볼게요. 두 분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장님, 세무사님, 저희가 또 줌 세미나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홍보를 드리고 있는데 네. 네. 어떻게 많은 분들 연락 오실까요, 그러면? 네, 신청 꽤 많이 해주시고 계시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저도 매일 아침엔 투자를 보면서 이렇게 홍보해 주시면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진짜 값진 정보를 드려야겠다. 아하. 그쵸. 한반에 준비를 좀 하고 있고 네. 사실 이게 일반적인 강의 컨셉보다는 실시간 댓글로 올라오는 말 그대로 줌의 형태를 통해서 오. 상담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백인백색의 질문이 어떤 게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제가 두루두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지역 사요? 이 아파트 지금 사요? 네. 이런 질문도 답변해줘요? 그렇지, 그런 분들 들어오시니까. 약간 이거는 진짜 주식 투자에서 사요 팔아요 이거 종목 좀 선택이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그쵸. 네, 원래는 제가 아침엔 투자 나가서는 좀 거시적인 흐름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지만 네. 실제 제가 또 본업 모드로 들어가면 구체적인 지역에 대한 뭐 입지와 지역 분석 또 공간으로 또 들어가죠. 그래서 뭐 시간이 좀 제한적이긴 해서 너무 뎁스 있게는 좀 진행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네. 최대한 이제 드릴 수 있는 정보는 드리려고 합니다. 네. 나도 신청해야지 4시에 가서 남양주 팔아요? 네. 사요? 여러분 아시죠?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아. 네, 제 머리 못 깎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 좀 들어가기 전에 자. 텍센터의 또 특별한 이벤트 잠깐 좀 소개를 드리고 갈까요? 네. 네, 뭐 세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세무사님은 오늘 처음 듣는 얘기라고 네. 표정을 짓고 뭐죠? 계신 것 하는 같은데. 네. 특별한 이벤트 저번에 저희가 말씀을 네. 드렸으니까 그러면 예.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흐름 한번 볼까요? 네. 부동산 3월달 지금 이제 20일이 되고 있으니까 네. 한 20여일 동안 시장 좀 어떤가 매물 좀 많이 나온다고 하고 하던데. 네, 제가 2월 달에 나와서 이제 강남부터 좀 매물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흐름이 3월에도 좀 더 가속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된 이제 한국 부동산원 주간 통계를 보게 되면 뭐 전국적으로 또 서울은 좀 약간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상승폭은 계속 둔화가 되고 있고 강남이 이제 음으로 돌아섰었잖아요. 네. 한 달 뒤에. 근데 한강벨트까지 그 하락폭이 좀 더 확대가 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숫자를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흐름을 좀 짚어드리면 제가 화면 좀 준비했는데 좋습니다. 네네. 이게 보시면 이 노란색으로 보시면 1월 4, 5주차 때 네. 이때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X를 통해서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기 시작한 시점이 요때입니다. 네. 그리고 2월 2주차 때 이제 구정 연휴가 있었고요. 네. 이제 이때부터 매물이 증가하면서 이제 상승폭은 점점 이렇게 둔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음으로까지 돌아선 모습인데 이게 지금 3월로 접어들면서 동작구, 성동구는 처음으로 이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도 쭉 내려오고 있는데 네. 이 대통령께서 본인 집을 이제 판다라고 네. 메시지를 낸 게 네. 구정 후쯤 될까요? 구정 후였죠. 아, 그때 이후로 저는 진짜 시장이 네네. 좀 더 긴장을 하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매매가 된 거예요? 아니요, 저는- 아직 그 매물을 매물을 내놓으신 이제 거죠? 팔겠다라고 네. 해서 매물을 내놓은 것까지만 이제 팩트로 전달이 확인이 됐고 됐고. 거래가 성사됐는지 여부는 아직 그 후속에 대한 기사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그 기사 나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아마 토지거래 허가도 들어가야 되고 아하. 신청도 이제 들어가면은 또 약정서도 이제 본계약으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재건축이 또 진행 중인 상태여서 또 이제 그 시점도 있어요. 네. 조합 설립 이후 뭐 이런 것부터는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데 아까 이제 말씀처럼 정부가 갖고 있는 대책 발표도 있지만 그런 이제 실제 그런 행동 실천하는 모습이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솔선수범. 네, 그래서 2월부터 3월까지 본격적으로 좀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 네. 다주택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1주택자 매물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1주택자도 왜 팔아요, 그분? 그러니까 원래 1주택자는 그 세금 규제에선 좀 자유로운 편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장기 보유 공제 세제 혜택을 좀 축소하겠다. 그리고 뭐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도 보유 부담을 늘리겠다. 네.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이 시점에 좀 정리해야겠다라고 나서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현금 흐름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보유 부담에 더 민감하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이나 이제 고령층에서 이런 좀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저는 뭐 예단하긴 좀 이릅니다만, 제가 이제 18년 전에 첫 사회생활 할 때부터
그때 연수원에서 들었던 얘기가 우리나라 가계자산 비중에서 부동산이 너무 월등히 선진국 대비해서 높다. 7-80%인데 금융자산으로 많이 옮겨갈 것이다. 그게 네. 이제 이번 정부에서 말하는 머니무브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세대 간의 어떤 그 좀 변화를 통해서 저희가 또 자산 이전 컨설팅 라운지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보면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물려주고 싶은데 증여세랑 증여 취득세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 높아진 자산 가격에 비해서 자녀분들이 내야 될 증여세 부담이 그 속도 따라와 주지 못했거든요. 현실적으로는 매도가 더 가까운 해답이 될 수가 있고, 근데 실제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사회 초년생 분들은 집값이 이제 부담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간극이 이렇게 되면은 요번에 이제 그 세제 변화 그 이런 것들이 이 방아쇠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가져보는 시점입니다. 네. 어떻게 팔렸대요? 지금 뭐. 아니 근데 저는 네. 기사를 못 찾겠는데 이게 이제 원래 처음에 매매했던 가격 대비해서 이렇게 매물이 29억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 아닐까요? 제가 요 기사를 찾아보려고 네. 해도 매매가 됐다라는 기사를 못 찾고 있어요. 그 대기자는 정말 많았다라고도 저도 그 후문은 듣긴 네. 했는데, 만약에 사시는 분들 잔금 치르러 청와대로 가셔가지고 직접 제가 갈게요, 대통령님 잔금 치르러 약간 해서 그 재밌을 것 같긴 하고요. 네네. 저는 요즘에 이제 부동산 뉴스를 보면서 공시지가가 급등했다라는 네.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본 얘기긴 하지만 네. 공시가, 실거래가 많이 듣긴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공시가가 왜 중요한 건지 들여다보니까 세금. 정부 공시가의 세금이 그렇게 맞아요. 중요하다고, 맞아요. 보유세라든지 뭐 종부세라든지 네. 뭐 건보료까지 네. 공시가에 의해서 기준으로 이제 하니까. 판단이 되다 보니까 예. 이게 급등했다는 게 어떤 뉴스로 저희가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이제 공시 가격은 이제 60여 가지 되는 이제 행정과 관련된 이제 기준이 되고 있기도 하고, 실거래가는 그때 이제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발표되는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작년에 상승했던 분만큼 그대로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 전국적으로는 9%가 상승한 걸로 제가 조사가 됐고, 서울 25개군 한 18%, 그 강남 3구는 24%가 상승을 했고, 성동구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29%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이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냥 1배수만 하더라도 세부담이 한 20-30% 높아진 거는 맞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강남 같은 경우 작년에 상승폭이 컸던 경우는 제가 보니까 한 전용 84 타입 기준으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실제 부담이 늘어나는 시뮬레이션으로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공시 가격이 발표된 지 뭐 이틀 만에 서울 지역 아파트 매물이 2,000건 넘게 쏟아졌다. 이게 지금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세요? 그렇죠. 있습니다. 아까 이제 1주택자 매물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직은 그 높아진 집값에 해당되는 분만큼 올라간 거지, 여기에 적용되는 뭐 세율이나 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나 현실화율 자체를 바꾼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하반기에 이거를 좀 인상에 대한 그 시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여기서 이제 참여자들이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에서는 이게 진짜 무겁게 다가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미리미리 이렇게 좀 움직이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매물이 제일 많이 쌓이고 있는 지역은 어디예요? 지금 강남구가 여전히 많이 있고요. 강남이 많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1월 5주차 때 57,000건이었고요, 서울이. 그리고 한 달 전에 그 아침에 투자 나왔을 때가 한 71,000여 건 정도 있었고, 지금 그것보다 한 8-9천여 개 매물이 더 늘어나서 지금 한 8만 개 정도가 있죠. 그러니까 올해만 들어서 거의 한 3만 개 정도의 매물이 늘었으니까 그러네요. 연초 대비했을 때 60% 이상 늘어난 거죠. 그럼 평균 가격은요? 매물이 늘어나는데 지금 사실 급매도 좀 많다 보니까 네. 가격이 뭐 기사로만 봤을 때도 그렇죠. 막몇 억씩 깎아서 네. 내놨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저는 그 전에 그 호가 자체가 네. 좀 터무니없이 높은 그런 금액들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대비해서 지금 뭐 평균적인 그 매매 가격 네. 자체가 조금 내려가 있나요? 매매 가격 자체는 평균 가격은 그렇게 내려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이제 주간 단위 통계도 보면 0.02%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좀 쪼개서 봐야 되는데 네. 강남 같은 경우는 체감하기로는 한 20% 이상 호가는 좀 내려온 듯한 느낌이고요. 20%. 네네. 그러니까 잠실 같은 경우가 전고점이 뭐 36억, 7억 가다가 지금 33, 4억 정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가장 세대 수가 많은 파크 포레온
이제 둔촌주공 재건축된 아파트도 네. 보면은 30억 넘는 금액의 거래가 되다가 20억 중반까지 그러니까 이제 5, 6억 이상 떨어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네. 고가 지역은 20% 체감하기로 좀 떨어진 느낌이 있는 데 비해서 이제 15억 원 이하는 대출이 6억까지 다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실수요가 가장 많이 좀 그 위치한 요 금액대에 대해서는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아, 오히려. 예, 그래서 직전 거래 대비해서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가격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것도 장표를 좀 준비했는데 네. 한번 보여주시죠. 자, 자료 보겠습니다. 예, 요건데요. 그 이제 송파구 가락동의 헬리오시티가 9,510세대로 이제 두 번째로 큰 단일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네. 우측에 이제 파란색 글씨로 나와 있는 게 아실이라는 어플에서 실거래가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좌측에 이제 집주인 이제 확인 매물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이버 매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측에 실거래가 보게 되면 그 뭐 31억 이렇게까지 그러네요. 올 초에 되다가 현재 나와 있는 매물 4, 수준은 예, 5억 정도가 이렇게 떨어져 나와요. 이게 몇 퍼센트야? 저때 그러면은? 사신 분들은 어떻게? 예, 그러니까는 뭐 한 아까 말씀드린 한 20% 정도 매물이 좀 나와 네. 그 떨어져서 나와 있는 거죠. 빨리 가요. 제가. 저요? 아. 헬리오시티, 올림픽포 둘 다 너무 좋잖아요. 뭘 끌어모아도 안 돼, 나는 저게. 뭘 그냥 그리고 봤어요. 예, 그리고 우측 보시면 우측 보시면 올림픽 파크 파크포레온.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네, 거의 비슷하네요. 예, 네. 비슷하고 반면에 이제 15억 원 이하의 그 대출이 6억까지 가장 많이 되는 이 구간대의 매물은 오히려 올렸어. 예, 오히려 실거래가가 이제 13억, 14억인데 보면 이제 15억, 10억, 14억 8천 이렇게 매물이 좀 나와 있어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15억 수준에 그러니까 15억을 넘게 되면은 대출이 또 한도가 2억 그러네, 원이 딱 줄어들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지금 그래서- 14억 9,999만 원까지 올리.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거래가 실제 그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나오는 계약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철산역에 있는 롯데캐슬 앤 SK뷰도 14억에 거래가 되던 게 지금 뭐 14억 후반 뭐 이렇게 호가가 빠지진 않고 좀 버티는 분위기. 그러니까 그래서 작년에 벌어졌던 이제 그 양극화나 이런 것들이 네. 가격이 좀 좁혀져 가는 이제 그런 구간으로 현재는 보여지고 있고 네. 이게 상반기는 계속 이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15억 이상에서의 매매 거래는 확실하게 확 줄어들었을 것 줄어들었습니다. 같고. 네. 예, 제가 장표도 또 준비했는데요. 네. 네. 여기 보시면 우측에 거래량은 전체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가 작년 10월 15일 이후로 확대가 되면서 볼륨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렇죠.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그 제가 예상과 벗어난 시장이라고 얘기를 드렸던 게 똘똘한 한 채가 더 강화되면은 더 나은 입지의 물건을 더 아끼고 매각부터 팔 것이다라고 했지만 네. 반대로 갔죠. 보시면은 노원구가 이 파란색이고요. 네. 관악구가 이 어두운 색인데 강남 3구보다 이렇게 훨씬 더 높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월 평균 한 4,500건 이상 노원구에서만 거래가 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25억 넘어가는 이제 고가 아파트들은 거의 거래가 없는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가 가장 네. 궁금한데, 지금 많은 분들도 지금 강북, 도봉 이쪽 지금 올라가고 있다, 가격이. 네. 그러니까 강남은 꺾이는데 외곽이 올라가는 현상,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에 대한 그 잠재 수요는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다 있는데 고가로 갈수록 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이게 유효한 구매력을 갖춘 수요로까지 변화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구매까지는 이어지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만 적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이제 15억 원 이하는 6억 원까지 대출이 되니까 실제 이제 잠재 수요가 유효 수요로까지 이어지는 이제 좀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도 가만히 메시지를 보면 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좀 이렇게 강하게 메시지는 던지고 있지만 그 매물을 실수요자들은 지금 또 구매해도 된다라는 메시지 던지잖아요. 대출 규제 627 대책 나왔을 때도 그 금융위에서도 실수요자는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메시지 던지는 것처럼 뭐 내 집 마련 나서는 사람들은 일단 그 금액대에서는 움직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이제 이런 추세 같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또 배경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월세 가속화되는 속도가 많아지다 보니까 네. 임차 거주하면서 주거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 주거 비용이 낮으면 굳이 안 사겠죠. 근데 집을 사지 않으면 어쨌든 우리가 캠핑카에서 지낼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임차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월세 비중이 녹록치 않으니까 그러면은 뭐 임대인한테 월세 내고 임차 거주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아서 그냥 은행에 이자 내고 적정한 규모의 주택을 소유할 것인가. 근데 지금 신규 분양가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 정도 금액대는 좀 이제 수요가 좀 수렴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저도 그렇고 제 주변이 지금 부동산을 바라봤을 때 가장 큰 걱정이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예전에도 세금 가지고 이전 정부에서도 이렇게 어떤 조정이 들어왔지만 이게 집값을 누를 것인가 아니면은 그 집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금 부담을 전가를 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월세라든지 전세 가격에 전가를 시키면은 결국에는 또 우리 같은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돈을 더 내고 네.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네. 그런 지금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학습 효과도 있고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담이 커지면 그게 결국에는 임차인한테 전가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뭐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전개될 양상은 지금까지 있었던 학습 효과랑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많이 해봤고요. 네. 오늘 제가 자료를 좀 많이 좀 말씀드리는데 네. 그러니까 학계나 여러 관련 논문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세제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거래세의 대표적인 뭐 취득이나 뭐 양도세도 있고 보유세 관련해서 재산세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이제 가격 조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결국 가격에는 크게 뭐 결정 요인이 되지 못하고 다시 상방으로 좀 압력이 더 강해진다. 이런 연구 결과가 많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그 사이에 전세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네. 특이한 임대차 제도가 이 전세제도가 점차 퇴출 수순으로 바뀌면서 이런 좀 이제 세제 변화라든지 여기서 나타나는 임차인에 대한 전가 부분이 지금까지와는 양상과는 좀 다르게 갈 것 같다. 그래서 가격에 오히려 전가되면서 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계속 하방으로 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게 지금 이제 1주택자들도 고가주택 경우에는 매물로 내놓는 이유가 바로 이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 같으면은 높아지면 월세 좀 올리고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그게 좀 쉽지 않아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전세 보증금이 빠지면 그만큼 그 아파트가 수익성 상품으로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요건 짧게 말씀드릴게요. 양도 차익을 추구하는 패턴이 하나 있고 그리고 보유 기간 동안 운영 수익을 바라보는 게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이 수익률 보는 대표적인 상품이고 토지나 재건축 아파트가 이 양도 차익 추구형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세 보증금에 따라서 수익률은 맞지 않아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팔 때 차익만 걷어들이면 되니까.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지금은 전세 제도가 점점 없어질수록 네. 보유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 실익이 좀 받쳐줘야지만 이게 좀 보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LTV나 DSR을 보는 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은 대출해 줄 때 RTI라 그래서 이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임대소득을 역산시켜서 가치를 평가하거든요. 아파트도 그렇게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지역의 아파트는 평균 몇 % 수익률이 나온다. 이렇게 되게 되면 월세 가지고 뭐 전가되는 분위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사실 이제 부동산 시장이 올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텐데 네, 그게 느낍니다. 네. 사실 저는 10억 미만의 아파트 금액이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물론 대출 문제도 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올려주시는 게 이제 네. 지역에 관련해서도 특수성이 있는 거 아니냐. 뭐 노동한 네. 이런 지역은 재건축 재개발 얘기가 있는 지역이라서 또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도 네. 있지 않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상충돼가지고 이렇게 가격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네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면 중구랑 성북구가 좀 많이 올랐고요. 오. 예, 그 노원구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노원구는 이제 주공 아파트 단지가 가장 많이 이렇게 있는 단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건축 이슈가 많이 있고, 성북구는 뭐 기름 뉴타운 새 아파트도 많이 있고, 그 중구 같은 경우는 신당동이랑 뭐 서울역 일대 중림동 일대 아파트 가격이 좀 실수요가 많아지면서 올라갔던 것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문동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청량리, 이문동 그리고 장위, 그러니까 이곳들이 다 뉴타운이 이제 집중되면서
재개발이 좀 몰려있는 곳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로 좀 젊으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슈가 있으니까. 자, 5월 9일에 양도세 이거 중요해요. 중과 유예 기간이 네. 종료가 됩니다. 과연 5월 9일 이후에도 이렇게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다주택자는 매물이 생각보다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체계의 그 중과가 다시 적용받게 되면 아마 그동안 뭐 월세를 받으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냈던 보유세랑 그분들 계산에서는 다주택자 계산에서는 아마 매물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매도를 시도했다가 안 되면은 어쩔 수 없다. 내놔도 안 팔리는 거. 이때부터는 좀 버티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다만 이제 저는 다주택자보다 오히려 1주택자 움직임이 더 눈에 좀 띄는 게 네. 이제 저는 좀 거대한 어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부동산의 어떤 소유 관계 변화가 좀 시작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떡해요? 네, 그러니까는 뭐 압구정동 얘기를 제가 압구정을 뭐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거기가 좀 상징성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압구정동 나와 있는 매물의 태반이 다주택자 매물이 아니에요. 1주택자. 1주택자 매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오랜 기간 이제 실거주 하시면서 투자 수요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차익이 많이 발생이 됐고요. 그쵸. 근데 장특공을 줄이겠다라고 하니까 세부담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보유 부담에 대해서 이미 은퇴했거나 네. 뭐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혼자 있는데 나중에 이제 재건축 추가 분담금도 10억씩 나올 텐데 이걸 그렇게 무리해서 많이 내가 나와요? 보통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거기가, 있어요. 네, 아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혹시 젠트리피케이션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개발이 되면은 본의 아니게 외곽으로. 신규의 쫓겨나는. 그쵸. 네. 그러니까 신규의 어떤 이제 구매를 갖춘 수요가 유입이 되고 반대로 원주민들이 좀 쫓겨나는 분위기도 있죠. 내몰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압구정동 같은 지역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내몰림이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은 보유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양도세는 안 팔면 발생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져가는 거예요. 은퇴해도 살집은 필요하니까. 네네. 근데 지금의 어떤 이제 세제 변화나 이런 게 이런 좀 메가 트렌드에 이제 좀 이제 또 단초가 아닐까 네. 좀 싶기도 한 거죠. 하나만 더 저희가 지금 댓글에 나와서 연두색깔님께서 다주택을 가지고 보유하고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금매로 내놔도 지금 안 팔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금매로 내놔도 네. 이게 거래가 되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그 5월 9일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3월 중순인데 이렇게 금매가 많이 쏟아져? 4월까지 좀 기다려볼까? 어떻게 보면은 사고 싶은 네네. 분들도 조금 더 기다리는 것 같고 네. 파는 분들은 마음은 급한데 안 나가고 네네네. 이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주택 포지션에서 내 집 마련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좀 기회가 더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네. 하는데 그분들도 같은 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4월 중순까지는 매물이 계속 좀 나올 거고 그러면은 1, 2월보다는 더 싸지겠지. 네, 그 임박해서 사는 게 가장 그 할인폭이 크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집은 이제 관심 있게 노크는 하시더라도 계약서 체결은 아마 4월 초중순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거래는 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선 관망이죠. 지금 관망이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고가 지역이 1, 2주 상간에 한 2, 3억씩 또 호가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추세에서 일단 3월 말 4월 초까지 좀 보자. 근데 거길 지나가게 되면 이제 본인들도 5월 9일 안에 계약서 작성까지의 어떤 타임라인이 있으니까 한 4월 초중순 그때 아마 거래량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연두색깔님은 시세보다 2억을 낮췄습니다. 네. 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얼마짜리를 2억을 낮추셨는지 뭐 어느 지역인지 그렇죠.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죠. 네. 모르겠지만 진짜 가격을 낮춰도 금매로 내놓아도 사는 사람이 없다라기보다는 살 사람들도 그거 다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렇죠. 조금 네. 더 싼 가격, 조금 더 싼 가격을 기다리는. 네. 근데 그러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매물이 다 네, 사라져버리면. 그러니까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상반기가 기회일 수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주요 변수로는 저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보유세 카드가 그 하반기 이후에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세금으로. 예, 그거에 따라서 다주택자의 매물은 5월 9일 이후에는 잠길 가능성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기존 매물의 출회가 얼만큼 나올지에 따라서
금매의 어떤 강도도 달라질 거고 그러면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근데 그걸 알 수 없으니까 일단 지금도 나쁘지 않다. 20% 떨어졌으니까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30분이 훌쩍 지나가고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지금 아까 연두색깔님처럼 네. 저런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가 지금 방송을 통해서 사실 드릴 수 있는 내용은 한계가 되게 있어요. 제한적이에요. 네. 약간의 뭐 심의가 뭐 막 그렇다기라기보다는 그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날것의 그대로의 상담을 해드릴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가실 수 있는 세미나가 있잖아요. 줌 세미나 네. 3월 26일 목요일이고요. 우리 정보영 부장님 그대로 줌으로 이동하셔가지고 네. 전국에 계신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과 부동산인데. 아니 맞아 해외에 계신 분들도 한국에 집 이거 어떻게 해야 아, 되나 이거 어떻게- 고민하실 그 고민 거예요. 있겠다. 그쵸? 맞아요. 오케이. 요새 역이민도 많이 하시잖아요. 어. 네, 그러면서 이제 역이민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세금이 될 수도 있고 어. 한국에 돌아왔을 때 주거지 마련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해외분들까지 네.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분들 다 참여하실 수 있는 네. 저희 그 세미나. 줌 세미나 준비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저희 링크 통해서 신청이 안 된다고 댓글 올려주셨던 분들 계신 잘 것 되고 같은데 있대요. 저희가 체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란에 신청 구글 링크 신청하시고요. 그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신청서 작성하시고 그 안에 QR 코드 찍으셔가지고 친구 추가까지 완료하시면은 다양한 그리고 3월 26일 부동산 세미나 정보 줌 링크도 보내드리니까요. 네. 꼭 여러분들 미리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세미나는 ETF 관련한 관심 정말 뜨겁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두 자산운용에서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ETF 솔루션의 서범진 본부장 함께하고요. 또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ETF 전략본부의 조상준 부장과 함께하는 세미나인데 두 분에게 각각 1시간이 주어지고요. 네. 워낙에 이제 액티브로서 최근에 이제 코스닥 액티브 ETF도 상장돼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이 참 많을 텐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오프라인을 통해서 세미나가 열릴 예정입니다. 3월 31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여의도 NH금융타워에서 ETF 명가들과 함께하는 ETF 투자 세미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가셔가지고 이분들이 액티브 운용을 하잖아요. 그럼 액티브는 뭐예요? 이 종목을 이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그렇죠. 다 이렇게 조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서 여러분의 투자의 팁도 얻으시고 이 ETF에 내가 투자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해답도 얻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관련한 참여 신청은 영상 하나 링크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저희가 또 2부에서는 우리 세금 관련해가지고 김전 세무사님과 이야기를 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무사님, 저희 뭐 금요일마다 이렇게 나와 주시는데 뭐 자주 뵐 수는 없지만 네. 방송 이후에 또 이렇게 똑똑똑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다고요. 네, 저희가 저번에 이제 압구정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 말씀을 지금 세훈 30분 동안 대표님이 안 하셔가지고 30분 동안 한마디도 못하시니까 지금 목이 잠겼어. 목 한번 푸실까요? 네, 네. 네. 그 압구정센터에서 자산 이전 컨설팅 라운지 하고 있다고 네네. 저번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제로 지점으로 찾아오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저희 방송 보고 오셨어요. 네. 오. 그래서 이제 저희 지점 번호가 요즘에는 검색을 하면 다 대표 번호로 뜨다 보니까 네네. 이제 전화번호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고정 댓글에 그래요? 이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약을 좀 하시고 오셔야 되거든요. 네, 저희도 네, 네. 이제 계속 상담 일정이 그쵸, 있다 그쵸. 보니까 시간을 좀 예약하실 수 있게 저의 직통 번호를 오픈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지금 번호 올라가고 한번, 있습니다. 예, 우리 아, 네. 김지연 그래서. 세무사님과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세요. 02-514-0036번 0036번으로 전화 주셔서 예약을 하시면은 됩니다. 네. 어떤 상담 가능하신가요? 지금 요즘- 뭐 인생 상담 얘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가능도 하세요. 이분 다 가능한데 그래도 이혼 세금 상담? 쪽이죠. 세금 쪽이죠. 네. 네. 일단 이제 오실 때 예약을 할 때 세금만 받으실 건지 아니면 주택 이 시장이랑 같이 아, 받을 그래요? 건지 오, 이걸 네.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집을 갖고 있는데 이걸 팔고 싶다. 아니면 증여하고 싶다. 아니면 증여가 유리할지 양도세가 유리할지 비교해 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진짜 됩니다. 도훈 씨 왜 그래 진짜. 아니 뭐 이혼 준비하는데 세금 걱정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 우리 다 그래요? 인생사. 네. 예. 뭐 들어드릴 수는 있겠지만 네. 제가 이혼도 많이 한다고 전문가는 하니까. 아니어서 제가 소주 한잔 하면서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자, 우리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얘기했던 5월 9일 관련해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 관련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많을 것 것 같거든요. 같아요. 네, 어떤 그러니까 얘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볼까요? 뭐 실제 뭐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도 2주택을 갖고 있는데 팔고는 싶으세요. 강남에 뭐 2주택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게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매수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네. 게다가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싸다고 덜컥 사시면 안 되는 게 요즘에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자금 어떻게 마련할 건지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되잖아요. 아, 네. 예, 그게 증여세 조사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에는 저희가 매년 신고하는 저희의 소득이 들어가잖아요. 네.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매년 쌓일 거고,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도 다 쌓여 있죠. 그러면은 국세청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예금이 얼마 정도 있겠다라는 게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네. 그게 실제로 예금이 없고 네. 몰래 빼놨다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는 일단 국세청에 내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지자체에 내시는 거거든요. 지자체에 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뭐 나이가 30대 초반인데 한 100억짜리 집을 사요. 좋겠다. 그럼 이 담당자가 그냥 봐도 아무런 모르는 사람이 그렇죠. 봐도 이상하잖아요. 네. 그럼 파는 사람인가 싶기도 하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어차피 뭐 예금 잔액 증명서 이런 것들은 다 내기는 하지만 이제 국세청으로 자료가 넘어가서 이제 그 금액을 계산을 해보고 금액 차이가 너무 많다. 네. 네. 그러면 증여세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다는 거는 네. 뭐 어디까지 이렇게 조사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통장 처음에는 내역 다 보고. 통장 내역 보고. 네, 그러니까 그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너의 이 자금의 원천을 입증해라.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 사람이 근로소득도 가져오고 뭐도 가져오고 또 신고 안 된 게 있다면 예를 들면 뭐 국내 주식 매매 차익 같은 경우에 비과세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입증을 하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입증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거래 내역을 봐서 증여가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세금 상담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상담도 되게 많이 오세요. 그래요. 그것도 그러니까 어려울 저는 것 너무 같네. 궁금해. 사실 네. 통장이 하나인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여러 개 통장인데 그걸 다 내야 되는 거죠. 저 네. 집을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맞아요. 다 내야 그렇고,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할 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네. 부모가 2억 원 무이자로 대여해주면 되지 않냐.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근데 2억 원 대출을 해주신다는 건 말 그대로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말은 결국에는 갚아야죠. 자녀가 2억을 갚아야 돼요. 네. 근데 저희가 대부분 자녀가 처음 주택을 취득하는데 뭐 어떻게든 대출이 일부가 껴있을 텐데 부모 돈을 언제 갚겠어요. 네. 그러다 보면 10년은 훌쩍 가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일정 금액은 증여를 하시는 게 낫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빌리는 것보다 증여가 나을 수 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자녀가 성인 자녀면 10년에 한 번씩 5천만 원 비과세로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럼 10년에 한 번 주고 10년 후에 한 번 주면 1억을 비과세로 줄 수 있죠. 그리고 혼인이나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추가로 비과세로 줄 수 있어요. 그러면 10년 만에 5천만 원, 5천만 원 두 번 주고 네. 1억 만약에 결혼하면 2억까지는 비과세로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이자로 대여를 했다. 그럼 자금 조달 계획서에 기타 대여금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기타 대여금에 누구한테 빌렸는지 그 관계를 쓰게끔 돼 있어요. 혹시 상환에 대한 계획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상환 계획이 들어가 있지는 않는데 그래요? 빌린 네. 사람, 빌려준 사람이 누군지 그럼 당연히 가족으로 체크를 할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세무서에서 사후 관리를 합니다. 이거 정말 갚는지. 그래요. 네, 갚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네. 이거를 너무 유튜브나 이런 데 널리 알려져서 그냥 빌려주면 되죠. 이렇게 되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거 쉽게 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주의하실 게 자녀가 소득이 전혀 없어요. 미성년자예요. 근데 2억 대출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은 안 되죠. 안 갚겠다는 네. 얘기잖아요. 이건 증여세 과세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돈을 벌 예정입니다라는 얘기는 안 통하죠. 네. 그러니까 뭐 전 단타로 레버리 쫙 우리 아들이 주식을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합니다. 앞으로 벌어서 갚는데요. 이런 얘기는 안 통하죠. 안 통합니다. 여러분 안 명확하게 통하고요. 갚을 수 있는 출처를 증명을 해야지 이게 네. 증여로 네. 저는 인식이 안 이제 돼요. 기본적인 방금 소득은 있으셔야 돼요. 세무사님의 이 부모님들께 전하는 네. 저거를 클립으로 저희 어머니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하시라고? 차라리 증여가 낫다라는 얘기를 나쁘다. 없어요 저희 어머니. 자, 그런 또 고민, 증여에 관련한 이제 고민 또 있고 또 어떤 고민을 상담을 많이 하시나요? 일단은 이제 종부세죠. 종부세 종부세. 되게 무서워하고 계시거든요. 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저 아는 분도 이제 진짜 내놨어요. 5억, 10억 막 이렇게 깎아주겠다. 원하는 대로 깎아주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도
사실 현금을 몇십억 들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팔리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은 이제 원하지 않지만 이주택자가 될 텐데 뭐 대통령이 여러 번 말했잖아요.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그러니까 뭐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네. 그래서 이 종부세 개정 내용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으신데 저도 네. 정보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정부에서 딱히 발표한 것도 없고 오로지 나온 거는 이제 그 종부세를 과세하는 공시지가가 일단은 평균적으로 18%는 올랐다. 네, 이 상태이신 거죠. 우리 그 토지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은데 임대 중인 주택은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 네, 토지 맞아요. 거래 허가를 받을 수가 없다. 네, 맞아요. 이런 사례가 많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연락도 안 받고. 네, 연락도 안 받고 네. 그냥 그 암묵적 동의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이 이제 갱신. 나가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갱신이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그럼 내용 증명 보내야죠. 그렇죠. 내용 증명 보낸다고 해도 네. 그게 그런다고 해서 퇴거 사유가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가면 그만이에요. 지난번에도 네. 말씀하셨는데 이게 규제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맞아요. 연락을 안 받고 피해버리면 네. 이게 정말 누가 피해자냐 이거야. 그럼 집 앞에 그냥 어떻게 배수심 치고 기다려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약간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정말로요? 드는 게 제가 아는 다주택자 분도 팔고 싶어 하세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 이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네. 종료가 된다라는 거를 확인서를 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임차인의 동의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임차인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청 담당자가 임차인한테 전화할 수 있거든요. 네. 당신 정말 이거 종료되는 거 알고 있으며 퇴거할 예정이냐? 라고 했을 때 임차인이 아니다 나는 계속 살 거다 또는 뭐 갱신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나와요. 그러면 5월 9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매수인 분들도 거꾸로 지금 너무 기다릴 시기면 하실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4월 드는 말까지 게 버티면 안 돼요? 아. 네, 토지거래 허가가 이렇게 돼서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못 받을 수 있구나. 네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가 제가 알기로는 보통 네. 2주 정도 걸리는데 네. 요즘에 검토가 많아서 3주 정도는 걸리는 아, 거예요. 밀리는군요. 예. 네. 그럼 5월 9일 이전에 계약을 하시려면 음. 못해도 3월 말에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은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이 많네요. 마냥 팔짱 네, 끼고 맞습니다. 네. 관망세로 있기에는 조금 맞아요. 실제 의혹이 있으신 네. 분들은 아닐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조금은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똑같은 물량이라 하더라도 네. 그 실제 임대차 계약을 승계할 수 있는 특혜가 있잖아요. 예, 그게 있다 보니까 똑같은 단지에 똑같은 평수라 하더라도 무주택자가 사는 경우에는 가격이 더 낮게 거래되거든요. 그래요. 1억이라도 더 낮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지금 기회에 빨리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만나본 다주택자 분들은 네. 이제 매도를 포기하시고 될 자녀한테 때마다. 증여하거나 아까 그 얘기도 하셨죠. 네. 자녀한테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배우자한테 하다못해 배우자한테라도 좀 증여를 해서 이제 종부세를 대비해서 이제 쪼개놓겠다는 거죠 지분을. 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사실 시기적인 부분도 그러니까요. 진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정말 이번에는 정말 사야겠다라고 고민을 하셨던 분들은 결정을 빨리 좀 내리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주택에 모든 이제 우리가 묶인 구역은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 네. 이거는 부장님이 전문가시니까. 토지 근데 대부분 네. 우리가 네. 다 대부분 묶여있잖아요. 일단 아파트가 요번 확대되면서 네. 아파트는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뭐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것처럼 살짝 그 아파트인 줄 알았는데 실제 그 공부상에는 아파트가 아니어가지고 네. 거래가 됐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확대가 되면서 그 뭐 다세대나 빌라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파트를 이제 한 개 동 이상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비아파트 유형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토지거래 이제 허가 대상으로 좀 된 거죠. 그러니까는 예, 지금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빌라 다세대는 그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규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네, 그래서 아파트라고 일단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파트에 관련해서는 이 내용을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다. 네. 그리고 세금 측면에서 계속 이제 우리 김지연 세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지금이 세금 측면에서도 어떻게 매수하기 괜찮은 시기라고 보세요? 이게 보면 아까 전에 네. 네. 이제 거주 목적이긴 하겠지만 네. 1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파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네. 1주택자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거를 팔게 되면 네. 무주택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더 싼 주택을 사실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은 사기가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지금 시점으로는 예. 사실 들어보니까 무주택자분들은 수요만 있다면 네. 저는 지금 시장 나쁘지 않다라고도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저번에도 나오셨을 때 리아 계좌 얘기를 네, 하면서 맞아요. 아 그래요. 좋은 건 알겠고 나도 마음이 있는데 도대체 언제 시작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분기 사실상 넘어가는 네, 거죠. 넘어가는 거죠. 지금 국회에 일주일밖에 안 남았지. 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아서 통과되지 않았기 예.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거는 1분기 안에 돌아오는 사람, 네. 2분기에 돌아오는 사람, 네. 3분기, 4분기 맞아요. 이게 약간 좀 달랐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러네요. 1분기 끝나고 시행이 되면은 이게 그것도 뭐 수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정이 되는 수정되겠죠. 그러니까 걸로. 원래 아는 1분기에 팔아야 100% 양도세를 공제를 해주고 네. 2분기 80%뭐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걸로 그러면 되어 선생님 있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리아 계좌 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사실 이게 쏙 들어간 얘기여가지고 리아 계좌 설명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 네. 이게 언제부터 또 가능한지 예상 좀 해주세요. 지금 사실 까먹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리아 계좌가 나온 거는 작년에 환율이 엄청 많이 올랐을 때 맞아요. 환율을 잡으려고 정부에서 급하게 냈던 이제 세제 혜택이에요. 지금도 환율이 심상치가 않죠.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해외 주식을 12월 23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외 주식을 사셨던 분들이 리아 계좌가 출시되면 리아 계좌를 개설을 하시고 거기에 해외 주식을 옮겨서 그 양도를 했을 때 그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의 5천만 원 한도로 1분기에 양도하는 경우 100% 면제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이미 출시가 1분기가 넘어갔기 때문에 네. 아마 2분기까지는 100% 면제해 주는 걸로 수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출시는 그래도 늦어도 2분기 안에는 될 거로 예상을 하고 계시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을 못 하겠는 게 제가 3월 안에 나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서 여의도에서 정부 아니 싸우고 왜냐면 정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맞아요. 네. 근데 계속 이렇게 미뤄져서 네, 2분기 안에는 그래도 근데 나오지 이게 않을까요? 법안 나오긴 통과만 된다고 하면은 이미 네. 지금 시행령도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통과만 되면 뭐 다음 날 그 다음 네. 날에도 바로 시행될 수 있게끔 네. 아마 이 증권사들에서 다 준비를 하고 예, 있다라고 상품도 다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그렇게 있습니다. 알고 있어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걸 또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네. 알려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되고 이게 리아 계좌가 이제 만약에 정말 2분기 중으로 언제일지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출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긍정과 부정이 좀 나뉘긴 하잖아요. 네. 어떤 점을 좋게 혹은 어떤 점을 안 좋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희 세제 혜택을 주는 거는 뭐 좋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이번에 그 발표가 나고 나서 사실 미국 시장이 좀 횡보하고 국내 시장이 좋아지면서 리아 계좌랑 무관하게 국내 주식으로 돌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세제 혜택 가지고 뭔가 주택도 자꾸 매매 가격을 잡으려고 하고 미국 주식 투자도 억제하려고 하고 하는 게 소용이 없다는 거를 좀 정부에서 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네. 그게 이제 제 바람이고 그리고 이제 리아 계좌 사용하시면 당연히 양도세 혜택을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리아 계좌에서 팔고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다시 취득을 하신다. 그러면 그것만큼 양도세 혜택이 줄어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 혜택을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으세요. 네. 내가 완전하게 미국 주식을 이제 아예 안할 끊고 겁니다. 네, 네. 맞아요. 한국 주식만 하겠다라고 네. 생각한다면은 그 혜택을 100%다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더하기 빼기를 해 보셔야 네,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날이에요. 저희가 부동산 얘기를 하면은 실소유자분들도 계시고 또 다주택자분들도 같이 지금 저희 채팅창에서 함께 보고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 지금 나는 매수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지금 의견들도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 부동산. 네. 근데 저도 사실 궁금해지는 거는 6.3 지방선거 이후에
좀 더 강한 규제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들리다 보니까 조금 더 기다려볼까? 올해를 넘겨볼까?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네. 다만 아니야. 공급이 지금 없는데 뭘 더 떨어지냐. 이거 지금 시장 안정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두 분의 의견 이거는 여쭤볼게요. 저는 우선 세금 측면에서 보자면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랑 주택에 종부세가 부과돼요. 네. 그 말은 지금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지 못했을 때 그 종부세를 고스란히 자기가 안고 가야 된다는 그쵸.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6월 9일 이후에 종부세가 더 강화가 된다면 저는 더 매도자가 많아질 가격을 것 같아요. 올리면 올리지 그래요? 내리지는 않을 수도 어. 있을 것 같다. 어차피 중과되는 네. 거. 어차피 중과되면 올해 파나 내년에 파나 똑같잖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주택 가격 올라간다면 나는 나중에 팔겠다. 이렇게 마음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사시려는 분들은 지금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녀한테 주택을 증여하려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타이밍이 될 수도 있는 게 지금 실제로 가격들이 실거래가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단지의 같은 평수가 이제 아파트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쓸 수 있다 보니까 실제로 좀 낮은 가격에 거래한 건수가 있다. 라고 하면 그 가격으로 증여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증여거래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도 아니거든요. 증여기 때문에. 그래서 요 타이밍에 증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내가 중과가 되는 만큼 나는 집값을 더 올려받아서 그것을 상쇄하겠다라는 그런 심리를 또 생각해 본다면 네. 더 올려받을 그 상황을 우리가 또 염두를 해. 아 이거 너무 셈법이 복잡해지네요. 합니다. 네. 올해 내내 집값 추이를 진짜 보시면서 정말 이제 그러니까요. 실매매를 하실 분들은 네.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부장 공급 측면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작년에 고강도 대책이 나오면서 그 배경 중에 하나가 그 집값이 올라갔던 가장 큰 이유가 사람들이 원하는 이제 좋은 입지에 네. 공급이 없다라는 심리가 가장 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정부도 영끌해가지고 막 유유부지나 이런 것들 이제 공급하겠다고 했던 거였는데 앞으로도 한 2, 3년 정도는 뭐 서울 안쪽에서는 빈 땅은 거의 없으니까 공급은 이제 입주 물량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정부도 그러니까 건축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벌기 위해서 다주택자 유통 매물 늘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가격은 하방 경직성이 은근히 좀 강하긴 할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 5월 9일 이후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 예고되어 있는 어떤 이제 규제 부분 때문에 차익을 개인이 자기 계좌로 옮기기까지는 쉽진 않을 겁니다. 네. 가격은 설령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소유한 사람 입장에서 실익이 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출은 많이 나갈 거라서 뭐 다주택자분들은 저는 좀 꼼꼼히 따져서 그 정리를 하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근데 똘똘한 두 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많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은 본인들이 여력이 되면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은 아니다라고 하면은 막연한 이제 기대감만 갖고 이제 보유하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냉철하게 내가 실제 거주할 집과 좀 분간해서 네. 뭐 물려줄 여력 되시는 분은 물려주시던지 네. 아니시면 매도도 검토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한 몇 년 동안 좀 다르게 좀 나타날 모습은 저는 이제 그 외곽 지역하고 그 상급 지역하고의 가격 격차가 당분간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요? 네네네. 네. 그리고 우리가 시공비나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한번 올라가면 물가와 비슷해서 거의 안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멘트 가격이나 이런 원자재, 건자재 가격은 서울에 지으나 강원도에 지으나 다 똑같잖아요. 지금 이 레벨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격 자체가 높아요. 그 신규 분양가 보면 알 수 있어서 저는 뭐 이제 중저가 가격은 여기서 더 떨어질 염려는 없다라고 봐요. 이미 2021년, 2022년 전고점보다도 더 낮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곳들에 대해서는 저는 무주택자 뭐 실수 있으시면은 저는 매수 권장합니다. 이제 더 낮아지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고가 주택. 네. 고가 주택은 쉽진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수급 여건상 공급이 좀 달리고 부족한 건 있지만 수요 사이드에서 대출이 계속 옥죄고 있고 보유 부담을 계속 강하게 가져감으로 인해서 매물도 좀 만만찮게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급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비싼 집 사려는 분들은 천천히 사도 되고 네, 경쟁력 있는 가격대 매물들을 선점하고 싶은 그렇죠. 분들은 네. 조금 빨리 움직여야 맞아요. 되고. 그래서 제가 칼럼에도 요새 밀고 있는 게 똘똘한 한 채 시대에서 이제 실속 있는 한 채 시대가 될 거다. 실속 있는 네, 한채 시대. 그러니까 규제에서 좀 적고 그 나가는 세금 부담이 없는 주택의 소유 니즈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지나면은 지방 이제 자치단체장이 바뀌잖아요. 바뀔 수도 있고 유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거기에 따라서 사실 부동산은 인허가에 대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정비 사업 관련해서 속도가 더 빨라질지 더뎌질지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살펴봐야겠죠. 네. 그 똘똘한 한 채에서 실속 있는 한 채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속 있는 한 채는 어디에 많이 몰려 있죠? 요 힌트 딱 하나 주시면 세미나에 쫙 사람들이 더 오실 것 같아요. 네, 저는 큰 지역을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강남 3구랑 한강벨트 제외하고 그 동대문, 서대문구, 중구 껴있는 그쪽 이렇게 그 벨트 중심으로 해서 네. 지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거기를 뭐라고 불러요? 사대문이라고 불러야 되는 건가? 뭐 인접한 서대문 인근으로 보면 네. 될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예, 아까 말씀 나눴던 이문동부터 해서 그 관악구에서 남부순환로 그 경계로 해가지고 네. 원을 한번 그려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거기 직장인 맛집 많은데. 맛집만 보지 말고 네. 그냥 집도 한번 봐야죠. 그게 다 인프라입니다. 맞아요. 정희 씨. 네. 사실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은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알아보고 계시는 그런 타이밍일 거고 분들도 계시고요. 가지고 네. 계신 분들은 이거 세금 걱정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처분하지 이런 고민도 많이 채팅창에 올려주시는데 네. 그런 분들의 고민을 저희가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또 온라인으로 줌 세미나 준비하고 맞습니다. 있으니까요. 네. 정보부장님 지금보다 더 디테일한 상담을 또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그때는 막 강연을 듣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채팅창에 올라오는 실제 고민들을 해결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댓글 다 보고 있긴 합니다만 네. 저기서 올려주시는 걸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거죠. 네. 네. 여러분들의 실질 고민들은 지금 정보현 부장님이 함께 준비하고 계시는 저는 생각이 다른 분들도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요? 그러니까 오늘 두 분의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하고 나는 뭐 방향성이 다르다 이렇게 보신 같이 분들은 공유하면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궁금한 것들을 아니면은 반박할 것들을 올려주시면 네, 또 네.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이야기 나누고 상담하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정보 부장님이랑 싸우시러 가시면 안 그러려고는 되고요. 하지 말고요. 토론의 네. 장을 만들어주시기 열어드리겠습니다. 위해서 네. 줌 세미나 신청 방법은 지금 제가 한번 줌 링크 눌러봤거든요. 너무 잘 작동이 되는데 네.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거나 저희가 이제 따로 영상 클립을 올리면 그 영상 아래 또 링크에 저희가 영상 아래 댓글에 링크 남겨줄 테니까 다시 네.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보다 코스닥이 더 활력을 지금 더 올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6% 상승인데 네. 코스닥은 지금 3,000당 제약이 11% 그래요. 급등을 하면서 네. 지수는 1.55% 강한 상승 그리고 종목 가운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거의 상한가까지 붙어 있습니다. 지금 28%대 급등 보입니다. 저희가 오늘 부동산 얘기를 하느라고 시황을 잘 보진 않았는데 네. 사실 근데 코스피가 계속 왔다 갔다 폭이 좀 컸거든요. 이번 1시간 동안. 네네. 그래서 금요일이지만 혹시나 모를 변동성 여러분들 대비하시고요. 제발. 내일은 또 광화문에서 BTS가 또 멋진 공연 보여주시니까. BTS 공연으로 전 세계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좋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가 부디 중동 얘기보다는 여러분과 주식 얘기, 재미난 산업 얘기, 기업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